엄마, 올해 설에는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고맙다. 하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지 않겠니?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바쁘고 내려오시면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괜히 저희 일정도 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순례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자식들로부터 듣는 이 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럼 제 오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척박한 땅을 일구고 자식 셋을 키우느라 허리 펼 새가 없었지요.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졌고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땀을 흘렸습니다. 손발이 거칠어지는 것도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다 자식들 잘 되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논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흙먼지 묻은 아이들의 신발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아이들의 눈빛만은 총명했어요. 큰아들 영호는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딸 미경이는 피아노를 잘 쳤고 막내 아들 정훈이는 그림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밤새 농산물을 손질해 새벽 시장에 내다 팔고 틈틈이 남의 집 논밭에서 품팔이도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아이들의 엄마 소리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엄마 아빠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꼭 공부해서 사람답게 살아라. 엄마 아빠처럼 흙 파먹고 살지 말고 이 넓은 세상에서 너희 재능을 펼치렴. 그게 저희 부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에 들어 알아놓을 때마다 퉁퉁 부은 제 손을 잡고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자식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겨울을 났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방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남편과 서로의 온기로 버티던 그 밤들,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의 행복이 저희 가족에게만 깃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제 곁에서 든든한 나무 같았던 사람이 사라지자 제 삶은 한순간에 뿌리 뽑힌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도 없이 저는 홀로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번듯하게 자라 각자의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 미경이는 강남의 유명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막내 아들 정훈이는 미술을 전공해 대기업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공한 자식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순례 아줌마, 정말 복 많으시네. 자식들이 다 그렇게 출세했으니.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저와 아이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데 그것도 엄마,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요? 저희도 바빠서요. 같은 말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내려올 때면 을에 양손 가득 찬 선물을 들고 왔지만 그 선물만큼이나 두꺼운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형식적인 안부와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아프다는 전화를 하면 아이들은 형식적인 걱정을 건넬 뿐 선뜻 내려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드세요. 저희도 바빠서 내려가기는 좀. 아이고 엄마. 이제 연세 드셔서 그래요.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그래, 자식들도 자기들 삶이 바쁘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약을 챙겨 먹으며 밤이면 남편 사진 앞에서 홀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게 맞는데 왜 내 마음은 이리도 허전할까?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몇 년 전 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빠른 발견 덕분에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하러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의무감 같은 피로가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병원 업무에 바쁘다며 한숨을 쉬었고 둘째 딸은 엄마 간병인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며 계속 물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정훈이는 간병 중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정훈아, 엄마 좀 앉혀줄래? 허리가 아파서 하고 부탁하자. 정훈이는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간병인 부르면 되잖아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된 걸까? 내가 아픈데도 저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됐다. 내 할 일이나 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날 이후 막내 아들 정훈이는 제 병실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침묵과 오해가 쌓여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가끔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마치 의무적인 보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산골 깊숙한 곳, 낡은 한옥에서 저는 홀로 시들어가는 꽃처럼 쓸쓸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병원에서의 사건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면 엄마, 병원 잘 다니고 계시죠?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라는 말뿐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안보, 형식적인 책임감만 묻어날 뿐이었죠. 밤이면 고요한 방 안에 혼자 앉아 벽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의 달빛만이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홀로 늙어가는구나.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병들었습니다. 밥맛은 썩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렇게 외롭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희생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베개 축을 적시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영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안부도 없이 본론부터였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으세요? 서울 외곽에 상가 건물이 새로 나오는데 초기 투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이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상가 월세 나오면 엄마 용돈으로 평생 풍족하게 드릴게요. 그럼 엄마도 이 시골에서 벗어나 편하게 서울 와서 사실 수 있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담보로?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집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절대 팔지 말라고 마지막 보루라고 신신당부한 곳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옛날 얘기만 하세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건 재테크라고요? 재테크. 엄마가 여기서 평생 농사만 짓다 돌아가실 거예요? 저도 엄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못 믿어오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아니라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제가 거절하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의사 아들로 자랑스러워했던 영호가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집마저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보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여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 이 집은 당신 마지막 보루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저는 그저 쓸모 있는 재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의 전화 이후 저는 한동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 아들 정훈이의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동네 이웃 할머니가 건넨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순례 할머니 축하해요. 막내 아들 장가 간다면서요? 청첩장 안 보냈던데 식은 어디서 한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 저는 곧바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결혼을 한다니 왜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아,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엄마가 좀 불편해 하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식 올리려고 했어요. 불편해한다고? 내가 내 어미인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피부치라 믿었던 자식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저에게서 숨기려 했다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완벽한 삶의 오점이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결국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알아눕고 나서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결혼식은 주말이었지만 저는 그날 온종일 방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삶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었구나.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막내 아들의 결혼식 이후 저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걱정된 이웃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둘째 딸 미경이에게 제 상태를 알렸고 그제야 미경이가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저희가 뭐가 돼요? 주변에서 자식들이 엄마를 내버려 둔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생각 안 하세요?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의 평판이 더 중요한 듯한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누운 채 미경이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구나. 짐이라뇨,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뭘 못해드렸다고요? 병원비 꼬박꼬박 대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나중에 서운해하는 분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시대가 변한 걸 왜 엄마만 모르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짐이라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짐이라니. 그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계산과 날선 비난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삶을 이어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절망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일기장을 펼치자 잊고 지냈던 저희의 꿈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었지. 도시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던 소녀 술래,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젊은 술래, 그 모든 꿈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정훈이의 이름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정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나처럼 살지 않고 꼭 자기 꿈을 펼치게 해주고 싶다. 정훈이의 그림을 볼 때면 내 어린 시절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일기장 곳곳에 적힌 정훈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기대,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정훈이에게 내뱉었던 내 할 일이나 해라는 차가운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그림 그리는 것을 한심하게 여긴다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실망감과 막내 아들의 상처가 뒤엉켜 큰 오해가 되었던 것이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막내 아들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정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정훈아, 너 어릴 적에 엄마가 그림 그려주던 거 기억나니? 내 스케치북에 꽃이랑 나무 그려주던 거.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정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렴풋이요. 엄마가 제 스케치북에 꽃이랑 나무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그래, 엄마도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단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보면서 엄마는 내가 내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병원에서 힘들어할 때 엄마가 너무 모진 말을 했구나. 미안하다. 제 말에 정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엄마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훈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아프신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저한테 실망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제 그림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정훈이도 저처럼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제가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지레짐작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차갑던 벽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이는 주말마다 시골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텃밭을 함께 가꾸고 남편이 쓰던 낡은 작업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정훈이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훈이는 제가 쓰러졌을 당시 자신의 회사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였고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내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이제는 엄마도 내 꿈을 응원할게. 정훈이의 변화는 다른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정훈이가 큰아들 영호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형, 엄마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그리고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영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말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찾아와 조용히 텃밭 일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영호야, 힘들 텐데 쉬어라라고 말하자 그는 무뚝뚝하게 흙 묻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영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은 제가 평생 익숙했던 남편의 손처럼 투박하고 따뜻했습니다.
둘째 딸 미경이도 뒤늦게 찾아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못났어요. 엄마가 아픈데 제 걱정만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미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자 오랫동안 엉켜있던 가족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아이들이 먼저 엄마, 올해는 꼭 내려갈게요. 하고 연락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려오면 저는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은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밤이면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시 서로에게 다가선 자식들,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내 아들 정훈이와 함께 마을회관에서 열린 시니어 그림 그리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주벽거리는 저를 정훈이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툰 붓질이지만 다시 그림을 그리는 제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저의 어린 시절 꿈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텃밭을 가꾸는 것 외에도 그림을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오해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엇갈렸던 마음도 다시 만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 이술래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꿈도 다시 펼치며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울림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